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권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3년여 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때 의혹이 터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권 1년차 여당 원내대표의 중도 하차는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와 긴장 관계에 있던 정청래 대표는 재빠르게 후임 선출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시작과 함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어서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에 있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김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3분 동안 준비한 발언을 마친 뒤 그대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취임 200일 만,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중도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최고위를 소집해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3명의 보궐선거가 예정된 다음 달 11일 새 원내대표도 함께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당내 역할과 원내대표 선거 룰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5달가량 남은 임기를 이어받을 새 원내대표는 관리형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당내에선 이른바 개혁입법 추진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버틸 걸로 알려졌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린 결정적인 사건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강선우 의원이 찾아와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는 듯한 녹취가 공개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애절한 호소까지 담겼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2022년 4월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당시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각각 간사와 위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난감해하는 김 의원에게 강 의원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두 사람이 1억 원 수수 사실을 공유했지만 다음 날 금품 제공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서울 강서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당 지도부조차 오전까지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명과 사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오늘은 한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 녹취 공개로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다. 혼돈의 도가니가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도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음을 실토하는 듯한 녹취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보좌진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아내 이모 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업무 추진비 카드를 쓴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지금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비슷한 시기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에게 이 씨가 2달 동안 업무 추진비 카드로 270만 원을 썼다고 언급한 녹취도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보좌진과 대응책을 논의하며 해당 기간 업무 추진비 카드가 사용된 식당에 CCTV 협조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혹시라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보니 경찰은 식당 CCTV는 시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고 조 전 부의장의 진술만 듣고 내사를 종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횡령 등 혐의로 김 의원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업무 추진비 유용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드러난 만큼 재수사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녹취에 담긴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과 김경시 의원 나란히 공천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감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억 수수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경시 의원도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을 때 동질한 비를 함께 만든 거라며 강 의원을 감쌌던 것과는 다른 대응입니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경선을 도와야 한다며 특정 종교단체인들을 당비 대납으로 입당시킨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뒷번호까지? 네. 으로 가시죠, 김민석. 알겠습니다. 김 시의원은 이후 탈당했고 민주당은 김 총리와 무관한 개인의 일탈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1억 수수 의혹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각각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나란히 대가성을 부인하는 건 처벌 수위가 높은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감찰 대상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제외됐는데 당 안팎에선 사퇴로 책임을 진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의혹 백화점 김병기 퇴장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 계속 했는데, 네. 근데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비위로 사퇴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각종 의혹 백화점 이런 비판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으로 이 여야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의혹으로 사퇴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권성동, 홍영표 등 과거 원내대표 사퇴는 대부분 당정 갈등이나 법안 처리 논란 등 직무 관련 책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의혹은 핵심이 가족 문제입니다. 장남의 국정원 채용이나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가족들의 공항 병원 특혜 의혹, 장남의 업무 대행 논란, 배우자의 구의원 법화 유용 혐의, 뭐 들어보기도 힘든 이런 각종 특혜와 청탁, 갑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결정타는 역시 강선우 의원 공천 허언금 묵인 의혹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 발단이 보좌진과의 불화였잖아요. 근데 네. 내부를 보좌진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혹 상당수가 모든 게 결국 보좌진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시초는 계엄 직후에 김 전 원내대표가 보좌진 6명을 무더기로 해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보좌진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뭐 의원 뒷담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의 사진을 올렸다거나 이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했는데 네. 보좌진들 얘기는 다릅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을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네. 미리 잘랐다던가 아니 의원이나 그 가족들의 갑질이 심했다든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가까운 데서 터진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결국 윗사람이 될수록 부하 직원 특히 비서와 운전사 정말 잘해줘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이번에 비서발 폭탄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김 전 원내대표 뺐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김 전 원내대표와 정 대표는 사실 사이가 꼭 좋지만은 않은 것처럼 비쳤습니다. 네. 몇 달 전에는 특검 연장 문제로 정면 충돌도 했었죠. 이 정 대표가 독재하면 김 전 원내대표가 견제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정 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를 뭔가 봐주는 듯한 모양새가 됐죠. 표면적인 이유는 김 전 원내대표가 직접 돈을 주고받거나 한 건 아니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봐도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네. 근데 진짜 이유는 뭘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공천 헌금 논란이 지도부나 당 전체로 혹시나 번질까 막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강선우 개인 비리로 끊어야 한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입니다. 정 대표가 감찰에 나서면 친명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집권 2년차 구상을 같이 호흡을 맞춰 해야 할 사람인데 물러났어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별명을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병기 최종병기다. 뭐 이거는 이름이 김병기, 병기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별명을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 의중을 빨리 캐치하고 또 당정 소통도 잘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온건 합리 성향이라 대화 관계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강경일변도인 정청래 대표의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김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퇴하니까 당정 관계, 대화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 대통령으로선 본인과 코드를 맞추면서 또 국정 드라이브를 2년차 때 맞출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원내 사령탑이 사라진 것이 상당히 아쉬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후임이 궁금합니다. 네. 이 후임엔 여러분들이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와대와 친명 진영에서는 김병기 대체 카드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뚜렷한 카드는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3선 의원들이 모여서 원내대표 후보군을 2~3명 정도 교통 정리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한 5명 정도입니다. 박정, 백혜련, 한병도, 조승래, 이현주 등 3선 의원들입니다. 예. 이들 모두 진짜 친명, 찐명은 아닙니다.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였다고 하는데요. 네. 박정 의원은 범친명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개파색이었지만 백혜련 의원은 찐명인 김영진 의원이 뒤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는 인연이 또 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는 사실 청와대, 야당, 정청래 대표와의 3대 관계를 아울러서 잘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 세 가지 다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임기가 4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좀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너무 충돌하니까요. 그렇죠. 너무 충돌하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정청래 대표의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디트 잘 들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가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과거를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즉각 호응한 건데 민주당을 향해 내란이라고 했던 말은 상대가 뒤바뀌었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자신의 잘못된 인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리 쉽게 자신의 생각을 뒤집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래서야 소신 있게 장관직을 수행하겠냐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문을 손에 쥔 채 출근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는 과거 자신의 계엄 옹호 주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지명자의 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단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 지명자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비상계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 토론회에선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비판적 표현을 쓰는 출연자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초법적 구태타라고 하시고 폭력, 폭동이라고 하시고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 지명자는 과거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당시엔 촛불 집회를 겨냥해 서울광장 집회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독선, 포퓰리스트를 언급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와 닮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던 이한주 정책특보 임명을 가리기 위해 이해운을 내세워 눈속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 대통령은 진영 간 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해훈 지명자를 두둔했습니다. 너무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정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되면서 통합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통합이고 공동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도 했습니다.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덤이죠.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 만들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죠. 이 지명자가 과거 계엄 옹호 발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배석 범위를 부처에서 1000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주영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안건에 따라 배석자가 바뀐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안별 혹은 안건별로 참석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년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유철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제 통보 이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여야가 통일교 관련 특검을 협의 중인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대표 측은 지역구 행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수차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괜찮고 비슷한 해명을 한 다른 이들은 안 된다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6월 통일교가 만든 한 포럼의 마포구 지부 출범식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로운 통일을 하자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행사엔 주진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부회장을 비롯해 통일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받을 당시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이 밝혀지면 정당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세를 폈습니다. 정 대표 측은 지역구 행사에 간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등도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게 논란이 됐는데 이들 역시 의례적인 축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못 박았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사실 오래전에 얘기도 한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누구든 지휘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게 좀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여야는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향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비방글 작성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자 한 전 대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비판을 감수하겠다고는 했는데 일부에서는 여권의 여러 실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적전분열만 한다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 공식 조사 한 달여 만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댓글의 87.6%가 2개 IP에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당무감사위는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이 대규모 삭제된 게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공식 보도자료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과 비난 등이 포함됐다는 추가 설명 자료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비판받을 문제라면 그건 제가 다에게 비판을 받겠습니다. 제가 가족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감사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1년이 다 지나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란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한계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 등 당력을 모아야 할 상황에 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게시판 논란이 또다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보름 전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국회의 쿠팡 청문회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쿠팡의 미국인 대표는 작심한 듯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고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주체를 놓고 국정원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듯합니다. 윤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청문회는 처음부터 날선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동설 요청했고 제가 한국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건에 중단하시고요.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가 정부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정부가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있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로부터 감추고 있습니까? 왜 이 사실? 이 양반이 말이야. 어디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말을 모른다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1차 청문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 적극적인 해명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부 분석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로저스 대표는 꼼수 논란을 일으킨 보상안에 대해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자체 조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쿠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기관도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은 유출자 접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들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법 통과 이후 현직 검사가 직접 헌재 판단을 요청하는 건 처음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이 강제 수사의 조건으로 검사가 신청한 영장 제시를 규정한 건 단순히 절차를 명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입법자는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박탈하거나 검사 제도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검사 통제 없이 경찰이 법을 지키며 수사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방파제를 치워도 물이 범람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바뀐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 소원을 낸 건 처음이라며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심리가 시작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그런데 올 들어 민주당이 주도해 출범시킨 3대 특검은 특활비로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썼습니다. 특활비는 원래 마약이나 안보 사건 수사같이 은밀한 곳에 쓰는 돈이죠.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사를 마칠 때까지 내란 특검은 60억 원, 해병 특검은 47억 원을,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20여일 전까지 64억 원을 썼습니다. 마약, 안보 수사 등 기밀 유지에 쓰라는 게 본래 취지인 특수활동비로 3대 특검은 총 37억 원을 썼습니다. 전체 집행금액 172억 원의 22%나 됩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특활비가 2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 2023년 검찰이 쓴 특활비가 예산 대비 1%도 안 된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납니다. 3대 특검은 야당의 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엉터리 표적 수사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했던 정치 특검이 이 엄청난 금액의 특활비를 어디에 탕진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검을 출범시킨 민주당은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활비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에다가 그거 공개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특활비 예산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TV조선의 질의에 해병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곳에 지출했다고 밝혔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누나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10억 원이나 빚을 진 이 여성이 동생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동생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인 혐의 인정하시나요? 지난 8월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탈북 여성입니다. 동생의 시신에선 목 절린 흔적과 함께 여성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줄곧 동생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동생의 돈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2013년 탈북 이후 여성이 10억 원 가까운 빚을 져왔다며 동생의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이 범행 목적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동생은 미혼으로 친누나인 여성이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여성의 치밀한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혈액에서도 같은 수면제 성분이 나왔는데 경찰은 여성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생이 숨진 닷새 뒤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컨테이너에서 시가 1,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부산항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해외의 마약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엑스레이 트럭이 분홍색 컨테이너를 검색합니다. 신호음이 울려 직원들이 문을 열어보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닐 포대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닐을 뜯자 모습을 드러낸 벽돌 모양의 물체. 파란색 같이 코카인 안에. 강한 환각과 중독성 때문에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불리우는 코카인입니다.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300kg에 달하는데 시가로는 1,050억 원어치입니다. 코카인이 나온 컨테이너는 에콰도르를 출발해 중남미 국가들을 거쳐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 실려 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중국입니다. 부산항에 하역할 계획이 없었지만 마약 첩보로 입수한 세관이 적발해낸 겁니다. 부산항에선 지난 5월에도 비슷한 경로로 입항한 선박의 컨테이너 안에서 코카인 600kg이 나왔습니다. 부산항 자체가 동북아에서 국제물류의 중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마약 미수 조직이 제3국으로 마약을 미수하기 위해서 부산항을 좀 활용하는 게 아닌가. 올해 무역선이나 빈 컨테이너 등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건 5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양은 2,300kg으로 35배 늘었습니다. 세관은 해외 마약 정보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마약 우범 국가를 출발하는 무역선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 이송 체계도 손보고 AI 기술에도 의존해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의사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니터 12개짜리 대형 스크린에 각종 수치가 빽빽이 뜹니다. 이송 중인 응급 환자 현황과 빈 응급실 병상, 도심 교통이 원활한지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네, 번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6개 권역에서 24시간 운영 중인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에선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4명이 한 팀이 돼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줍니다. 그 응급의학 전문의가 환자와 의료기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가능한 최적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복지부는 상황실 인력을 25% 더 늘려 응급 환자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이송병원을 찾아주는 AI 기술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2명 중 1명. 서울과 지역별 의사 격차도 5배에 이릅니다. 막상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 최종 치료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고등학생이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인천 도심과 영종도를 잇는 3번째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당장 새해 첫 월요일부터 통행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인천대교, 영종대교와 달리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설치된 전망대는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강석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바다 위 교각을 따라 시원스레 뻗어 있습니다. 인천 청라와 영종을 잇는 길이 4.68km의 3번째 다리입니다. 총 사업비 7,700억 원을 들여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인천과 영종 두 대교와 달리 주탑 꼭대기에 전망대가 설치됐습니다. 높이 184m로 해상 교량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보행로도 갖췄습니다. 이곳은 다리 하부에 설치된 친수 공간인데요. 바다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기록 인증서를 받는 다음 달 4일 개통식을 열 계획입니다.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명물 다리인 만큼 아마 전망대와 보행교 등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행은 개통식 다음 날인 새해 첫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요금은 소형차 기준 2,000원이며 인천 청라와 영종 주민은 무료입니다. 공항으로 가는데 한결 수월해지고 그렇고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다리 어떤 횡단 요금이 무료화돼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3연료교는 인근 자치구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정식 이름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우리 증시가 연말 마감 결과 수익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면서 76%가 상승한 건데 드라마틱했던 올 한 해 증시를 최수용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거래 마지막 날인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지만 4,2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는 올 한 해 76% 상승하며 미국 나스닥과 일본 니케이를 제치고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반도체 주식이 또는 레벨업되면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직후 2,3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 이후 반등하는 듯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 충격에 지난 4월 2,2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 등 잇따라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미국발 AI 훈풍까지 불면서 급반전했습니다. 코스피 5천은 사실 제가 이거 5천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 지난 9월부터 2달가량 1,000포인트 오르며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뚫은 겁니다. 코스피 수익률 1위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테마주인 동양고속으로 9배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은 20배 넘게 오른 반도체 관련 업체인 원익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수익률을 견인한 1등 공신은 오늘 나란히 최고가를 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코스피도 반도체 호황을 타고 5,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투자가 얼마나 잘 된 건지, 앞으로 이 기조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전과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올해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사상 최초로 20%를 넘길 것이 유력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최고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세계적인 긴축재정 기조와 우크라이나전 악재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뒤 2023년부터 10% 성장을 해오다 올해 마침내 20% 벽을 깼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이 됐는데 지난해 연말 대비 260조 원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투자가 잘 된 이유가 있겠죠? 국내 주식시장이 화랑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76%인데 국민연금은 그보다 더 높은 78%의 국내 주식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해외 주식에서도 25% 수익률을 기록했고 부동산 등을 말하는 대체 투자나 해외 채권으로도 짭짤한 돈을 벌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보유했는데 각각 124.6%, 268%로 대박이 났고요.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두터워진다니까 참 반가운 일인데요. 그럼 연금 고갈 기간도 좀 늘어나는 겁니까? 기금 운용 상황이 보신 것처럼 호의적이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 목표치를 연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초 2064년으로 예상됐던 고갈 시기는 2071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 4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월소득 9%인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운용 수익을 내는 것이 한국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용 수익도 같이 해서 적립기금의 소진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고요. 복지부가 올려놓은 수익률 목표치가 달성되면 좋겠는데요. 혹시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까요? 국내외 주식이 대체로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AI 거품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요.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갈등 같은 국제 분쟁도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환율 소방수로 동원되거나 국내 주식시장의 인위적인 부양을 위해 투자 비중을 늘리라는 지시를 받는 등 정책 자금 성격으로 활용되는 건 자칫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수익성하고 그다음에 안정성만 추진하도록 이게 좀 독립시켜야 되는데 큰 기금이 탐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반응이죠. 국민연금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만 잘 따져보면 되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28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분화했습니다. 용암은 높이 500m까지 분출됐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을 보겠다고 몰려들면서 현지 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시커먼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산 아래에서는 유유자적 스키를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Attualmente la situazione è in netta evoluzione e non possiamo escludere che ci possano essere altri fenomeni. 용암이 분출한 높이만 500m, 연기 기둥은 10km에 달했습니다. 눈 쌓인 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장관을 보기 위해 일대에는 관광객들과 사진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We see this great day and then want to see this live volcano in person. That's why we do a trip here today.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은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소규모 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 문제도 불거졌는데 화산 활동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 눈과 용암이 만나 생긴 고압 증기가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6월 분화구 일부가 붕괴하면서 관광객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E quindi muoversi con il casco che è diciamo sopra una certa altezza andrà indossato e prestare molta attenzione. 이탈리아 당국은 용암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 드론으로 찍은 대만 최고층 건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만 도심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인 걸로 해석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상공에서 대만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최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의 모습도 보이는데 드론을 띄워 찍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 도심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위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중국은 이틀 연속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은 미국이 판매하는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실은 대만 화물선을 막아내고 수갑 이미지까지 동원한 연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대만도 중국군 감시 태세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와 해군 호위함을 감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不仅大幅增加误判风险，破坏两岸和平，更威胁印太和平与全球繁荣。 중국의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대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이 대만의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경고성 조치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훈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This is a very powerful blaze. It's absolutely stunning. You mix two of the largest rivers in the world, and then you get the largest river in the world. 아마존강은 처음부터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질도 색깔도 다른 솔리모에스, 네그로강이 합쳐서 비로소 최고의 반열에 오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더 큰 존재가 되는 건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张辽、张文远将军，
在下愿为将军效命。 정치도 옛부터 적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량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통합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해운 장관 지명자는 어떨까요? 서초구 3선의 시아버지 김태호 전 의원은 울산 4선 의원입니다. 말하자면 뼛속까지 보수라고 봐야 할 겁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놀랄 놀자 그런 인사였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예수를 판 유다라고 욕하면서 즉각 제명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소환됐습니다. 정치적 야욕 정도는 점잖은 표현이었죠. 여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해훈이란 사람의 정치적 소신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냐는 겁니다. 불법 탄핵 중단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내란 세력 아닙니까? 지명권자가 해명을 요구하자 오늘은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정견을 밝혀왔던 SNS 글은 모두 내린 뒤였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눈물이라도 흘렸다던데 이 지명자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는 기적, 가짜 소신의 부활도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닙니다. 당성만 강조하는 정당에서 이탈할 핑계를 준 건 아닌지요. 상대는 프레임을 짜고 한쪽을 뒤흔드는데 철진한 자강론으로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나라가 외국 출신 인재를 모두 내쫓으려 하자 초나라 출신 재상 이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 세력을 키워 국민 마음을 사는 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이 지명자의 변심은 그대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여당은 열려간다. 무조건 아무나 받으라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뼈아프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12월 30일 윤정호 앵커 칼럼, 섞임의 조건이었습니다. 추위가 점점 강해지면서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육박하겠습니다. 한파가 새해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철저한 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지에 한파 경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1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은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1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는 전국 하늘 대체로 맑아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